국방 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 특집 공개 방송 사랑 참 어렵다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나요? 아 이렇게 금방? 말하고 있는 저희들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다고요? 네, 1부엔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이 주제였다면 2부는 쿨하게 헤어져라 이별이 주제입니다. 다들 이별 좀 해보셨죠? 네, 제일 크게 했어요. 아주 큰 이별을 겪으셨나 본데 사실 불과 한 달 전쯤 이별 때문에 생긴 무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건지 사건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2017년 7월 18일 새벽 어느 신당동의 서울 거리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뭐야? 사람들 향해 돌진하는 트럭. 이 트럭을 운전한 건 20대 남성인 A씨였고요. 그가 노렸던 건 놀랍게도 그의 여자친구였던 B씨였습니다. 야, 너 아직도 화났냐? 화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진짜 그만해. 야, 뭘 그만해? 뭘 그만두냐고? 나 이제 찾아오지 마. 나 갈게. 에이씨, 가긴 어딜 가? 뭐야?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헤어지냐고? 그때부터 A씨는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막 발길질을 하고 막 벽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요, 막 바닥에 막 내동댕이 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 진짜 여자분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쓰러져 있는데 막 계속 때리는 거야. 막 저희가 막 달려 들어가 말렸는데 막 끝까지 쫓아오더라니까요. 저희가 여성분을 보호하면서 다른 데로 피하니까 안 쫓아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생각했죠. 근데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뭐야 저거? 다 죽여버릴 거야. 1톤 트럭을 몰고 나타난 A씨는 만취 상태로 B씨와 시민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자칫 대형 참사를 낳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만난 사이인데 너무 충격이고 무서워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요. 데이트 폭력은 사랑의 그림자인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게 웃고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김태우 씨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연기로만 봤는데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웃고 즐길 얘기는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이게 최근에 실제로 일어났던 데이트 폭력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앞으로 트라우마도 아주 오래 갈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여자분이? 일단 이 여성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에 그 트라우마가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PTSD라는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에 대한 두려움, 즉 남성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도 다 무너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요즘 이런 데이트 폭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김지윤 소장님? 지난 한 4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 달에 600건 이상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3일에 1명 정도가 사망하시는 걸로 보통 그 정도로 높고요. 그다음에 살인 미수는 지난 5년간 467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강도나 수위보다 높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이제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또 폭력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또 증가가 또 되고 있는 것이겠죠. 네네. 너무 무섭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정말 이 데이트를 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 놓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라는 말도 못 하겠네요. 이제 너무 무서운데요. 혹시 이 네 분 중에서 이렇게 데이트 폭력을 이렇게 목격했거나 아니면은 뭐 경험했거나
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교 다니는 그 학기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대학가 주변이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밤만 되면 남자들이 자기 여자친구들을 그 레스토랑 앞에서 그렇게 많이 패더라고요. 어머머머, 때리고 이제 뭐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가고. 어머.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지켜보다가 아 저거는 분명히 예. 폭력이다 생각하고 밖에 가서 이제 왜 그러시냐고 말로 하시라고 말리면 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 여자를 내가 때리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의 심리는 도대체 뭔가요? 내가 누군가를 교제를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 것이라는 그 자신의 소유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자기와 동등하게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폭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라는 것. 이 소유에서 결국은 또 집착까지도 오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신 분들 혹은 성격적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또 종종 빈번히 나타나게 되는데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하죠. 이제 질투망상이라는 거, 부정망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망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서 실제로 배우자나 자기 상대 데이트 상대의 외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의심하는 경우, 혹은 성격적인 문제로 편집성 인격 성향이나 장애가 있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많은 그런 성격인 경우에도 역시 또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 꼭 데이트 중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결별과 이별 과정이나 이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계선 인격 성향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서 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예. 즉 가지지 못할 바에는 부셔버리겠다라는. 그 상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의외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반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자살을 하는 부모님들이 네네. 생기는데 그건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선살해 후 자살이에요. 가족이라든지 혹은 데이트를 하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발전돼 가면서 네. 결국 이제 자기 아이들까지도 혹은 가족들까지도 내 소유물이라고 여기게 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그 아이들까지 같이 데리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옛날에도 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몰랐던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 자꾸 빈번해지는 것 같아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답변 기회를 좀 넘겨볼게요. 오늘도 좋은 날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연인의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내 취향대로 바꿔본 적이 있다.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일단 연애할 때부터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바꿔보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꾸셨나요?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셨나요? 제 마음대로. 순순히 이렇게 잘 따르시던가요? 아니요. 아. 네가 내 스타일을 아느냐. 나는 어. 여의도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꿔주면 주변에서 오늘 옷 너무 괜찮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제 그쪽으로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완벽하게 바뀐 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던가요? 다른 여전히 옆에 남아 있던가요? 바뀌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제 남편입니다. 뛰어차셨군요. 주변 반응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본인 주변 친구들에게 들어서 그래 난 잘하고 있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을 가능성이 몹시 커 보여요. 예, 사실은 저는 남편이 그 스타일에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끌려와서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주변 평이 좋아서 관심을 보이고 끌려왔다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원하니까 맞춰준 거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내 남편이고 남편은 옛날보다 더 멋있어졌어요라고 본인은 뿌듯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내가 상대방과 만난다고 해서 상대방을 내 스타일로 바꾸겠다라고 강요한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양재진 원장 이야기 듣지 마세요.
남자들이 여자들 옷차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대부분 시비예요. 예, 뭐 너무 야하다는 둥, 노출이 심하다는 둥. 근데 그것도 참 바보 같은 이야기인 게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왜 이렇게 짧은 걸 입고 왔어?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참 바보 같다는 걸 느낀 게 그 누구 보여주려고 그러고 왔겠어요. 그렇죠. 예쁜 옷을 왜 입고 왔겠냐고. 그 자기 남자친구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온 건데. 그렇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도 그렇게 크게 손해 볼 건 없다라는 게요. 저부터도 있지만 이 옷을 입는 디테일에 있어서 여자들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남편분도 그 투덜투덜 하고 계시지만 또 주변에서 옷 굉장히 잘 입으시네요라는 이야기 들으면 또 으쓱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옷차림 정도는 우리가 또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입어줘도 되지 근데 않습니까?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케바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김태훈 씨는 워낙 뭐 스파 브랜드에서 그냥 정말로 맨날 똑같은 옷을 사 입으시니까 그러시겠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예전에 제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대학교 때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데 스타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라고 코디를 해서 생일 선물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맨날 그렇게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상의는 내가 선물해 준 거에 하의와 신발은 지 맘대로. 그러면서 제가 한 2달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하고 바로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대의 스타일을 바꿔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가 바로 저는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 저 외모에 저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면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뒤바꿔 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내 스타일에 잘 맞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빠르지, 기존 자기가 고수한 그 사람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스타일을 고수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일을 완성했을 텐데, 그걸 내가 굳이 바꿔가면서까지 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는 아니 좀 게 바꿔줄 낫지.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요. 그러면 이제 원할 때 내가 이제 난 좀 나는 사다주는 옷 좀 입고 아니 싶은데. 내 스타일에 너무 나는 자신이 없는데 너가 좀 이거 봐주지 않겠니? 라고 네. 도움을 요청한다면 우리가 100% 도와줄 수 있지만, 자기의 어떤 확고한 스타일이 있어서 별로 간섭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넌 이거보다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야 이거 말고 이렇게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저는 다 반대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데이트를 하고 있는 아직 결혼 전에 남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한 입장이라면 사실 나랑 이제 평생을 살 거니까 좀 이렇게 바꿔주고 싶고, 그리고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보통 여자가 또 옷을 사주는 경우도 있고. 왜요? 왜 따라가야 돼요? 따라와요. 몰라. 근데 사실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촌스러운데 일단은 왜 사귀었는지가 몹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는 그 촌스러움에 왜 끌렸을까 본인을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처음엔 사랑하면 네. 눈이 멀잖아요. 처음엔 그게 그렇게 소박하고 사람이 털털해 보인다니까. 근데 사귀고 나면 촌스러웠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네. O건 X건 간에 이거는 한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그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볼 수가 있었네요, 사실. 그렇다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울며불며 매달리고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온 힘을 다해 매달린 경험이 있다. 정직해집시다, 제발. O가 몇 분 안 돼요. 어.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조금 아까 그 드셨던 분이 애청자분은, O를 네. 또 드셨어요. 네, 네. 일산에서 오신 가서 애청자분. 매달리시고. 일산의 와, 애청자분, 네. 잠시만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실래요? 삼각관계가 나도 모르게 돼버린 거라서 네. 제가 이제 이분한테 전에 사귀던 그분한테 구관이 명관이 그분한테 매달리게 된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이 울고 굉장히 많이 후회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명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마음을 완벽하게 접었을 때 거기에 이렇게 매달린다고 그게 효과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 둘 사이에 뭐 얼마 동안에 만난 기간이 있고 그 사이에 쌓아온 애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네. 18개월에서 3개월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8개월에 끝나버렸는데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전혀 아, 끝나지 않고 예, 예. 아직도 진행 중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유통기한의 차이 때문에 또 이별 시기가 서로 생각하는 이별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준비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당황스럽고. 근데 이 사람은 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이미
어느 순간 에잇 헤어져야지라고 하고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서 수십 번 헤어질까 말까 헤어질까 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쌓인 끝에 그걸 말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갑자기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는 갑자기가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이별을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통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동안에 좋았던 기억이 있고 어머. 시간이 있으니 안쓰럽고 혹은 자기가 미안하고 내가 나쁜 놈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잠시 받아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식어버린 게 다시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이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네네. 잘 됐어 우린 지금도 잘 만나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네. 그거는 마음의 정리보다는 욱하는 심정에 충동적으로 싸워서 잠시의 기간을 둔 거지 그게 아니라 이별을 통보하고 완전히 마음의 한쪽이라도 마음의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는 다시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시 불타오를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서 잘 될 확률이 7%밖에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결국은 그러니까 헤어진 이유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울고불고 매달려서 만나봤자 또 똑같은 이유로 혹은 비슷한 이유로 다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연애할 때 몇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래서 저희들의 행태를 보고 포스트잇 러버라고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포스트잇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드라마 작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별을 통보하고 떠난 남자들이 그렇게 미웠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고작 그래봐야 나도 그 사람을 3개월 정도만 더 사랑했지 결국 잊혀지더라. 그리고 나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별을 생각하며 혼자 괴로웠을 것 아니냐. 그러니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저 서로 잘 맞지 않았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굉장히 전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그 사랑했던 시간과 감정만큼 이별을 하면서 아프고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프고 힘든 거를 나 혼자서 감내해야 할 것이냐 상대방에게 계속 그 모습을 보일 것이냐의 차이인데 사랑해놓고 그냥 헤어져 그랬더니 응 알았어 이것도 웃기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마치 사랑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해놓고 어느 날 열정적으로 불타다가 헤어져라는 이별 통보를 들었을 때 심장이 정말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게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한두 번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물어봐봤자 의미가 없는 게 이 사람을 사랑한 이유를 찾아봐요. 별거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딱히 똑같다고 생각해요. 헤어지는 이유 또한 없어요. 그냥 싫어진 거예요. 이제는 안 사랑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 제발 돌아와 나한테 이러지 마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이 그냥 혼자 집에 가서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이별의 아픔을 혼자 좀 감내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20대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런 통보받는 이별이 굉장한 심적인 어떤 쇼크를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좀 최소한의 합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합의 이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일 좀 슬픈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헤어지셨대요. 그래서 왜 헤어지셨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어서 정리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해 안 가는 거는 상대가 그렇게 고민하기까지 또 이 상대는 왜 그렇게까지 몰랐을까? 또 의문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서로 간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삐걱거리고 있구나에 대한 어떠한 공론화랄지 약간 이별도 약간은 좀 합의가 되는 게 필요한데 한쪽에서 아예 딱 잘라버리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또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최소한의 합의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사실 뭐 합의하면 좋죠. 그런데 사실 마음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고 한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근데 대신 이제 들어요. 통보 방식을 네. 좀, 방식을. 좀 젠틀하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같은 걸로 우리 그만 헤어져 보내고 끝나고 아니면 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까 포스트잇 말씀하셨는데 포스트잇에다가 헤어져 해갖고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분 아니에요 혹시? 그분 아니야? 오늘 분위기 왜 이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별 통보를 받으면 상대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태까지 사랑했던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이 다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가만히 놔두고 싶지를 않아요. 좀 사리가 느껴져요 진짜로. 네, 네. 근데 좀 젠틀하게 나는 이런 이유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우리는 아마 잘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거를? 근데 예의를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왜 사리까지 느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건데 어쨌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3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을 나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상대한테 그냥 고마움 정도. 그래 너 지금은 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한 2, 3년 동안 너 때문에 행복했다.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자기 감정을 추스리고 다스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 혼자는 아플 수 있어도 상대방한테 어떤 감정 표출은 하지 말자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성숙한 이별이고요. 그러네요. 정말 근데 이제 성숙한 이별 다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통보를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말은 아니라 날벼락 떨어진다고 그럴 것 저는 같아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잘 사랑하고 있고 이 사랑이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가 정말 예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이별을 통보를 한다면 그때는 저는 사랑했던 만큼 순간 사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만 예. 표현을 하지 않겠죠, 상대방에게. 네,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별할 때 슬플 수도 있고 아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자존심까지 버리지는 마라. 자존심까지 잃지는 마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상대한테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남는 건 상한 내 자존심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다고 사랑이 잘 다시 연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여기 이제 다양한 연령대가 와 계신데요. 20대 때는 좀 울어도 돼요. 매달려도. 사실 자기 경험들이 좀 생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보내는데도 일종의 의식 같은 게 있어요. 하나의 의식이 치러져야지만 그것을 이제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랑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기 동의 같은 것들은 좀 가질 수 있어야 그 사랑을 보낼 수 있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그때는 헤어짐이 그렇게 궁상맞아지지는 않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이니까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됐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예의도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이니 내가 예의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20대 때쯤에는 그 사랑이 주변에서 아무도 안 된다라고 할 때도 발버둥도 쳐보고 잡아도 봐야 그때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30, 40이 되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던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딱 와닿는데요. 제가 어떤 여자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막 어떤 분과 헤어지고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했더니 자기는 울고 있는 자기가 지금 좋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좋은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서 가슴조차 아프지 않으면 그 사람과 만났던 1년, 2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거나 낭비해버린 것밖에 더 되겠냐는 거죠. 우리가 쿨하게 헤어지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게 마치 자랑처럼 생각하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사람과 2년이나 사귀었는데 헤어지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2년 동안 뭘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도 아니고 2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아프다는 건 지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 아까 양재진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픔까지도 사랑의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드는 거죠.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내 애인이 다른 이성과 함께 있으면 질투가 날 때가 있다. 그냥 다른 여자 친한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약간 오. 질투가 나고 아, 나만 봐줬으면 좋겠고 아, 그런 게 컸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질투라는 감정은 그냥 당연히 누구나 다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서 본인이 그냥 느끼고 흘리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자체를 막 갑자기 막 얘기 좀 할까? 이빨이 8개 나오더라. 나랑 웃을 때는 8개 이상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막 얘기하는 사람 있어. 식으로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그거를 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참 서로가 피로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질투 느껴질 수 있고, 그럼 내가 아직도 이렇게 좀 사랑하나 보다 좀 흘리고, 또 상대가 나한테 질투를 느끼면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을 좀 받아들이고 흘려보내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작용 반작용처럼 사랑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질투인데 네. 그 질투를 내 안에서 내가 관리를 잘 하느냐, 그거를 정말 상대방에게 계속 표출을 하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이성과 깔깔대고 웃으면서 약간의 스킨십을 하면서 웃고 놀고 있다. 그걸 내가 봤다. 스킨십까지요. 아니 이런 정도? 예, 예. 너 미쳤니? 막 이러고 아주 미쳤어 이게 술 마셨어? 막 이러죠. 이 정도 급이면 이제 치료가 필요해. 아,
그냥 질투가 날 수 있죠. 근데 내가 그와 사귄다고 그래서 그의 대인 관계까지 내 맘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는 굉장한 오만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 질투는 누구나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냐의 문제인 것 뿐인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어요. 그 질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러다 오히려. 어쩌다 한번 드러내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참 재밌는 게 영웅이 되긴 쉬워요. 아주 위기 상황에 한 번만 용기를 발휘하면 되거든요. 근데 신사가 되긴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예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한 번 실수하면 완전히 쓰레기가 돼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질투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 때로는 그 질투를 드러내는 것도 상대편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 역시 그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쌓여갈수록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예. 질투를 너무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안에서 계속 불만이 쌓여가다가 어느 한순간 터지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또 질투 안 해도 상대방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매력이 없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에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화를 받지 않는 연인에게 10통 이상의 전화를 연달아 걸어봤다. 연령대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29입니다. 29. 그러면 몇 통까지 전화해 보셨어요? 그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세요 혹시? 네, 이제 화가 나서 받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진동이 너무 울려가지고 상대방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하신 거죠. 아니 그렇게까지는 한 것 같지 않은데 원래 자기가 몇 통 걸었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렇죠. 건 사람은 모르죠. 상대방이 알죠. 부재중 잠시만 전화 일어나 27통 주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남자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몇 통까지 하는 거 보셨나요? 근데 별로 끈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10통 정도 하면 안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분은 그럼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몇 통까지? 몇 통까지가 아니라 잠들었을 때 배터리 나갈 때까지? 근데 왜 했던 건데요? 그냥 잘 있나 보려고? 아니요. 그냥 가끔 어느 날 촉이 이상할 때가 잘생겼어. 부재중 전화 한 20통 정도 받게 생겼어요. 예. 근데 들어보니까 그 촉 때문에 오는 불안감으로부터 탈출해서 본인은 편히 자려고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우는 전화잖아요, 사실은. 과거에 이력이 있으니까. 그럼 할 말 없다. 자고 있지 네. 않아요? 남자친구가 잘못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촉이 잘 맞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왠지 좀 집에 안 있을 것 같아라는 날 전화를 하면 실제로 남자친구가 집에 없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한번 걸리고 나서는 된통 당하고 나서는 잘 그러진 않더라고요. 한 남자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남자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남자의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이 또 친구들하고 당구장 이런 데서 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마는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납치당했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다른 여자랑 놀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현실에서의 그 남자는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연애 때 가장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나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나쁜 상상을 자꾸 해요. 그러면 상대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싸우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전화를 받건 받지 않건 간에 그 일이 사실로서 판명되기 전까진 나쁜 상상은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도 뭐 알아요.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안 받으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예. 남자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떤 부분에선 또 집착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삐뚤어진 집착이 가끔 보면 관계를 망치기도 하거든요. 네 분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까지가 집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 원장님. 네. 이렇게 좀 상대가 막 이렇게 뭐 확인하고 어디 있었어, 왜 안 받았어, 뭐 했어 막 이렇게 물었을 때, 야 너 왜 그래, 좀 그만하자 이랬을 때 정신이 들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뭘 그만해, 왜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 뭘 그만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니 하면은 너무 리얼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집착이 시작인 것 어머. 같아요. 예. 혹시 그렇게 하시는? 아니야. 예, 급하게 그게- 손까지 젓는 거 보면은 약간 의심스러운데. 고선이 집착의 시작점인 것 같아요. 예.
상대가 그렇다면 딱 표현했는데 어, 계속하는 거. 표현했는데도 계속해서. 네, 저는 사랑이랑 집착을 나누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어디까지가 집착인지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거는 상대 반응을 보면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만약에 사랑에서 비롯됐고 상대도 이게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느껴준다면 그거는 사랑인 거고,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상대가 좀 반응이 이건 사랑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다. 너가 나를 좀 집착하는 것 같다. 믿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집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집착이나 내 사랑도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집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행동이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상대 반응을 열심히 관찰하면 그 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집착이죠. 많이 들어본 얘긴데요. 제가 하는 건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해서 하는 건데. 남이 나한테 그러면 그건 집착이에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이기적이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사랑과 집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좀 내려보면 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면 그건 집착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게 자기 삶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집착 때문에 내 삶이 막 그 고민에 쌓이게 되고 괴로워진다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네, 어찌됐건 저는 제가 하면 그래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남이 하면 다 집착이고. 근데 간혹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를 보면은 항상 비슷한 반복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반복 강박이라고 부르는 특정 성향들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분들, 그리고 동정과 연민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분들. 이분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도 꼭 그런 사람을 골라 만나고 그런 사람과 반복된 잘못된 사랑을 계속 반복해요. 어떡해요. 갑자기 얘기만 듣기만 해도 너무 네. 안타까운데. 나는 사랑이 힘들어요. 난 사랑할 네.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분들 대부분 집착을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 집착으로 자기가 관계를 깨놓고 또 다른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착을 처음에 원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그 집착으로 또 그 관계를 깨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고요.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분들 또한 구원환상이라고 그러는데 반복적으로 꼭 동정과 연민이 필요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런 반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사는 게 내가 사랑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 나는 왜 이렇게 반복이 되지라고 할 때 내가 혹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쿨하게 이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쿨한 이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또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물잔 쏟듯이 딱 쏟아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헤어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이거를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수십 번을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쿨하게 헤어진다는 그런 어떤 환상으로부터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쿨한 이별은 없고 쿨한 사랑도 저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인간은 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특히 그렇게 되면 남녀관계에 참 있어서는.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이지 실제로 쿨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도 나왔잖아요. 쿨하지 못해 미안해라고. 수순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쿨하게 이별하는 게 아니라 이별하고 쿨해지는 거죠. 이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아프죠. 근데 여러분들 뭐 다 저보다 더 경험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니까 그게 뭐 평생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금방 잊게 되고 물론 이제 기억의 한쪽에서 조금 아스라이 흔적처럼 남아 있는 경우들이 생기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넘어지는 법이에요. 암벽 등반을 배울 때 했던 건 내려오는 방법부터 배웠어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걸 알아야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넘어지는 방법부터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방법들을 막 가르쳐주면서 이별하는 방법을 잘 안 가르쳐주는데 이별하는 건 그냥 온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자기 혼자 그것을 계속 그 마음속에서 굴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잊혀지게 되고 결국 어느 날 쿨해지거든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쿨하게 헤어진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요 오늘 오신 분들의 연애 고민을 여기 계신 네 분이 심도 깊게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고민 상담 내 연애를 부탁해. 저희가 방청 신청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받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고민을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김태현 쌤 거기 2017님 사연이죠? 2017님. 네네. 남자친구랑 깨볶는 연애를 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보통의 연애가 20대라는데 표현은 상당히 40대스러우시거든요. 지금. 보통의 연애가 그렇듯 저희도 달달할 땐 엄청 달달한데 또 별거 아닌 일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번 싸우고 나면요, 화해를 하고 난 뒤에도 제가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조심스러워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왜 내 맘대로 못하고 남자친구 눈치까지 봐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혼자만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2017님 어디 계십니까? 남자친구가 재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 만나서 못 만나다 보니까 또 만나고 싶고, 또 자주 찾아오면은 좀 저는 걔 공부가 더 걱정되니까 오지 말라 하면은 또 그런 걸로도 다툴 때도 있고,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제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뭐 화가 나겠지? 그러면은 또 싸우겠지? 그럼 내가 또 사과해야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피곤하고 막 다 막 놓고 싶고, 그런 생각 때문에. 아이고 20살 됐는데 다 놓고 싶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태현 쌤 좀 해주세요. 깨먹는 연애를 하다 다 놓고 싶다고 20대가. 제가 고백을 하나 하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 군대 간 지 3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그때 표현으로 이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동안 여자친구에 대해서 그 불만이 화가 많았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쫓아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친구는 이미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기회만 되면 전화해서 어디야? 왜 저녁에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 이러고서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막 제 딴에는 제가 묶여있는, 군대라는 곳에 이제 묶여있는 시간이었으니까 그 나쁜 상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제 여자친구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결국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상황을 좀 대입시켜 보면 남자친구가 아마 그런 상황일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데 오면 공부하라고 오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 또 당연히 나쁜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또 불확실한 미래가 속에서 아직까지도 그 어떤 답을 얻지 못한 시기에 빠져 있고, 그러니 20살의 어린 소년 같은 남자친구가 계속 자기 안에서 자기 속을 볶다가 그 화풀이 같은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드리면 조금 현명한 게 남자친구를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여자친구가 지금 강자의 입장에 있고 남자친구가 약자의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라면 저 친구가 얼마 지금 힘든 시기일까라고 해서 좀 다독여줘요. 그러면 풀리고 아마 이해하기 시작하고 좀 더 편해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요. 예. 김지훈 소장님. 네. 4503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제 아들은 22살이고요. 전역하고 복학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도통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을 일찍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남자는 능력이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잡는 것만 생각하네요.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한창 좋은 나이에 이성에 너무 관심이 없어 보여서 조금 걱정도 되네요. 자기 능력을 키우다 보면 여자친구도 생기게 될까요? 아들의 생각이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론 너무 일찍 처리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요. 연애도 사랑도 철없을 때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4053님이 사연을 주셨어요. 아들을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여자친구를 안 사귀냐 그러면은 나 혼자 지금 생활하기도 바쁜데 내가 여자친구를 어떻게 챙겨?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얘가 아빠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랑 결혼을 해서 야 피는 못 속이는가 보다 그러면서 좀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연애를 좀 해보고 결혼을 해야지 아내를 외롭지 않게 하는데 저희 외로우세요? 네. 저희 남편이 연애를 전혀 안 하고 저랑 결혼했는데 저는 연애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랑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50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저를 외롭게 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제가 또 어떻게 아들에게 제가 코치를 해서 아들이 제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성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정말 아들이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머니들이 자기가 힘든 것들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김씨는 안 돼. 사업하는 남자 안 되고 경상도 안 돼. 생각해보면 아빠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뭔가 잘 이렇게 어려우고 극복이 잘 안 됐던 부분을 꼭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어머님의 어떤 그 불만족과 두려움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인생은 아들의 인생이고 아들이 알아서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즐거운 일을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아들은 아들이 알아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거고요. 여자친구가 정말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도움 되셨나요? 갑자기 저희 이입해서 들었어요. 아, 우리 아들도 지금 여자친구 없는데 없을까요?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하긴 그런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정말 엄마들은 왜 그럴까요? 자, 1857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해보고 싶은 남자, 올해 20살인 대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고백을 했다가 지금의 관계도 망가질까봐 선뜻 용기가 안 나네요. 사실 전에도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고백해야 할 순간마다 자신감이 안 생겨서 못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지금 내년에 군대 가야 되고 또 연애와 사랑을 나눠보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개 방송을 선택한 게 사랑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예. 고3 때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봉사를 같이 활동을 하다가 너무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고백을 할까 하는데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 후배인데. 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가고 지금 또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네,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아, 진짜요? 네, 잘 지내냐고 문자가 온 거예요. 왜 묻냐고 그러지 그랬어요. 화났어. 좋아하는 사람 그가 고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연애를 지금 해보고 그러니까 싶은데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여자한테 고백을 해야 될지 이제 아니면 고3 하나 그 여자가 말한 걸 받아줘야 될지. 와, 완전히 풍년인데 풍년? 이미 머릿속에서는 둘 다와 사귀면서 누가 더 나을지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아까 본인이 사연 쓰신 거에 답이 있어요.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라고 했는데 뭘 해야 되든가 말든가 하지요. 연락부터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과연 그 친구도 나한테 관심이 있고 호감이 있는지 혹은 그 친구는 남자친구 있는 건 아닌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연락 온 후배가 정말 나한테 남성으로서 이성적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한 건지 그냥 자기한테 잘해줬던 오빠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을 한 건지 연락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뭘 던져봐야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지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 연애만 하지 마시고요. 네,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고백을 할 때도 타이밍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지금 사연 주신 분보다 2배 좀 넘게 살았는데요. 앞으로 살면서 타이밍이 그렇게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더 안 맞을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수시로 나의 호감도를 계속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덧붙여드리면요. 네. 고백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자꾸 고백해? 그냥 주말에 시간 돼? 뭐 영화나 한 편 같이 보자 이렇게 일상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본 분들이 대부분 어떤 오류를 저지르냐면 자기 혼자 비장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반드시 고백하고 말게.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네, 어찌 오늘 시간 되면 어디 뭐 영화 한 편 볼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뭐 같이 밥 먹을래? 뭐 이렇게 쉽게 일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지금도 인상을 좀 펴야 될 것 같은 게 너무 비장해 지금. 고백하고야 말겠다고 얼굴에. 잘 모르니까. 오늘 정말 잘 오셨네요. 예, 네. 도움 많이 되셨죠? 네, 도움 많이 오늘 가서 됐습니다. 준비하세요. 밥 먹을까? 이거를 거울 보고 한 연습을 좀 해보세요. 네, 박진진 연애 칼럼니스트 한번. 예. 4073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4살 연상인 남자친구와 400일 좀 넘게 사귀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자상한 남자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낮은 자존감 때문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혹은 남자친구가 제게 해주는 것에 비해 저는 그만큼 못 해주는 것 같을 때, 혹시라도 나에 대한 남자친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껴요. 남자친구랑 미래도 약속할 만큼 서로를 잘 이해해주고 각별한 사이인데다가 남자친구도 절대 제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사이는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이제 싸우고 나면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제가 사실 잘못한 게 아닌데도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더 막 눈치 보게 되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지. 사실 우리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상대방의 마음은 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불안한 거는 뭐 나쁘거나 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 다 미래에 대해서 혹은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다 불안하기 마련인데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스스로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존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을 때 내가 타인보다 못하다고 생각될 때 느껴지는 게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연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너무 자신감도 없고 너무 소심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이러시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나쁘게 들으시지 마세요. 저는 차라리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양 원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가까운 정신과에 가셔서 정말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많이 낮은 건지, 그리고 이 자존감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볍게 상담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지금은 연령대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아직 많은 거를 일반 우리 어른들보다는 좀 덜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는 전문가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 그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국방 FM 조갑경의 오늘도 좋은 날 특집 공개 방송, 사랑 참 어렵다. 저희가 2시간인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네요. 정말 2시간이 어떻게 갔을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어떠셨어요, 네 분 오늘? 아무래도 오늘은 또 여러 세대가 같이 있어서 네. 더 이렇게 좀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우리 20대 분들의 정말 그 풋풋한 그 고민들이 그쵸. 예, 너무너무 이렇게 애정 어리게 다가왔어요. 예쁘지 않아요? 예, 너무 네. 예,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지훈 사장님은 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실는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양여진 원장님.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들을 다르게 하는구나라는 거 오늘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굉장한 기회, 운이라고 생각이 네. 또 한 번 들었고요. 그런 사랑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진님. 저는 일단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전부가 다른 것이 고민이 아니라 사랑이 고민이고 사랑이 걱정이고 또 사랑에 관심이 있어서 다들 모였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취업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내일 당장 뭐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일단 우리는 사랑이 고민이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사랑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였네요. 예, 좋은데요. 네, 김태훈.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완벽해질 수도 없고 부족한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고백하건데 저 정말 이 자리에서 무슨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20, 30대의 제 모습을 보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찌질해서.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신 연애할 때 이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각기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유로 2번 헤어졌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매번 저한테 이상한 사람이 계속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한 이유로 2번 정도 헤어진 뒤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